도어 홀더하고 도어 스토퍼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선진국은 선진국답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가더라도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무조건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도어 철물이라고 하죠. 도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기준들도 살짝 한 번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어 하드웨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도어 하드웨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도어 락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어 손잡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손잡이의 목적일 경우에 뭐 레버 타입일 경우에는 도어 레버, 뭐 동그란 타입일 경우에는 도어 납,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어 락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금 장치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 도어를 잠그는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도어 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몰티스 락, 뭐 몰티스 락셋, 뭐 도어 락셋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흔히는 도어 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목재 도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내구성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어떤 잠금 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어떤 도어 손잡이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그거로서 이제 충족이 되는 건데, 고하중의 도어, 뭐 예를 들면 방화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어락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어의 하중 때문에 열리고 닫힐 때 이런 충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 내구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제 도어에서는 도어락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철제 도어에서는 몰티스 락셋이라는 그런 잠금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도 이제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어락이 있고, 이 도어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강화 유리 도어 같은 경우에 단순히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뭐 푸시풀 핸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어 클로저예요. 말 그대로 도어를 닫혀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뜻인데요. 이 도어 클로저가 아마 도어에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가정집에 있는 방문 같은 경우에는 도어 클로저가 없죠. 하지만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기를 차단하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방화문의 경우에 도어 클로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관문, 그리고 외벽에 접한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내부 혹은 집안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되면서 어떤 외기의 차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시선의 차단, 그리고 어떤 프라이버시의 차단의 목적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어를 클로즈 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화문의 경우에는 상시 클로즈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방화 구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화 구획에서 있는 방화문은 불이 나게 되면은 닫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클로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불편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열고 사용하는 어떤 자동 폐쇄 장치랄까, 포켓도어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돼서 사용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기의 차단 목적인 현관문, 어떤 외벽에 접해진 도어, 그리고 방화문의 경우는 도어 클로저가 있어야 된다. 도어 클로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도어가 그냥 한 번에 쾅 닫히는 게 아니에요. 도어가 한 15도 정도 남겨놓고, 이제 90도라고 보면은 한 75도 정도까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닫히다가 마지막 한 15도 정도를 남겨놓고는 천천히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용성에 관련된 건데요. 계속 꽝 닫히면 소리도 심하고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한 75도 정도는 빨리 닫히고, 그 다음 마지막 닫힐 때 한 15도 정도는 천천히 닫혀서 그 정숙성과 어떤 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흔히 연돌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상부와 하부의 압력차로 인해서 도어가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도어가 큰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마지막에 닫힐 때까지는 압력이 걸리면 잘 안 닫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캠 액션 타입이라는 도어 클로저도 있고, 이 도어 클로저도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도어 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어 힌지라고 하는 거는 경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힌지가 되는 거고요. 도어 힌지에는 크게 제가 네 가지 종류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벗 힌지예요.
피벗 힌지는 보통 철제 도어의 상하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옵셋 피벗 힌지라고 해가지고 상하부에 보통 설치를 하고요. 하중이 좀 더 나가는 도어일 경우에는 중간에도 힌지를 추가로 잡아줍니다. 뭐 이건 인터미디에이트 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중을 더 잡아주기 위해 보강이 되는 힌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터플라이 힌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힌지인데, 이제 줄여서 이제 버트 힌지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나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버트 힌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방문, 목재 도어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철제 문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고하중 도어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기도 하고, 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 힌지 사이사이에 베어링을 설치하는 그런 힌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컨티뉴어스 힌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고하중 그리고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문, 아니면은 도어 폭이 넓은 문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건 하부에서 상부까지 도어 전체를 잡아주는 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체육관 도어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로어 힌지예요. 그러니까 바닥 힌지죠.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강화유리 도어에 사용되는 힌지인데요. 이 플로어 힌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서만 잡아주기 때문에 시선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슬라브를 파가지고 그 플로어 힌지를 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계 단계에서 플로어 힌지 위치가 정확히 잡혀야 되고, 그걸 또 정확한 커팅과 어떤 설치를 통한 그런 시공에 좀 정밀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어 스토퍼예요. 도어 스토퍼가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도어를 멈추게 해주는 거다. 도어 클로저가 없는 도어일 경우, 도어 클로저가 있는 도어도 마찬가지지만 세게 열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벽을 치겠죠. 특히 도어 락 부분이 벽을 쳐서 해당 벽이 깨질 수도 있고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도어 락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어 스토퍼라는 것을 다는데요. 이것은 도어가 벽에 닿기 전에 설치를 해줘서 벽에 닿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도어 자체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도어 스토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닥에 설치하는 도어 스토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 도어 스토퍼를 힌지 근처로 설치를 하는 경우예요. 힌지가 있고 그 근처에 스토퍼가 설치가 되면은 도어가 세게 열릴 때 이 힌지가 파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어 스토퍼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어 스토퍼는 반드시 힌지에서 가급적 먼 곳에 설치를 해야 그 지렛대 원리를 피해서 도어의 파손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이 코너에 있는 도어가 아닌 경우에는 힌지에서 멀리 설치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닥 스토퍼가 아니라 뭐 벽이나 어떤 도어 자체에 달린 그런 스토퍼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어 홀더예요. 도어 홀더하고 도어 스토퍼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도어 홀더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발굽이죠. 말발굽, 혹은 말다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말발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어를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야말로 도어를 상시 클로즈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수레나 어떤 카트 같은 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도어 홀더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시 오픈 타입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방화도어에는 도어 홀더를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화도어는 불이 나면은 문이 닫혀야 되는데, 이 도어 홀더가 설치되어 있으면 문이 닫히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도어에 도어 홀더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플러시 볼트예요. 이 플러시 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오르내림 꼬지쇠 혹은 오르내림 꼬짐쇠라고 하는데요. 흔히 현장에서는 뭐 아교도시 혹은 오도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뭐 일본말에서 따온 그런 명칭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말은 좀 쓰지 않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 저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개발되고 거기서부터 전파되어 온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좀 서로 알아듣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플러시 볼트도 여러 타입이 있어요. 이게 도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이제 도어 밖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흔히 철제 도어에 내장된 경우에는 도어 측면, 마구리면이라고 하죠. 그 면에 위 혹은 아래에 설치가 돼서 겉에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어 앞이나 뒷면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더스트 프루프 스트라이크예요.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받침 철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플러시 볼트하고 짝이 되는 그런 철물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시 볼트가 바닥에 꽂히는 경우에는 바닥이 파여져 있어야겠죠. 하지만 바닥에 그냥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은 거기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더스트 프루프 스트라이크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상시에는 클로즈가 돼 있어요. 윗부분이 막혀 있고 플러시 볼트를 내리면은 이 커버가 들어가면서 잠금 상태로 되게 하는 그런 철물입니다. 다음은 오토도어 버텀이에요.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토도어 버텀은 도어가 닫히면 아래 부분에 레버가 내려가서 밀실하게 그 도어의 하부를 밀실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화문이에요.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밀실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어실, 하부에 도어실이 설치되어 있고 도어가 닫히면서 그 밀실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도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카트 같은 어떤 장비 같은 바퀴 달린 것들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발이 걸릴 염려가 있고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오토도어 버텀입니다. 이 오토도어 버텀을 설치한 도어에는 도어실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도어 버텀이 내려가면서 밀실함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비용적인 문제랄까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어실을 설치하는 게 가장 내구성이 좋긴 하죠. 그리고 오토도어 버텀을 또 설치하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임원실 혹은 회의실 같은 경우 조금 정숙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룸의 경우 오토도어 버텀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문이 닫히면서 아래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기밀성을 유지하고 어떤 소음 방지 목적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썸텀 실린더예요. 썸텀이라는 게 이제 손가락으로 돌리는 그런 실린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락하고 마찬가지예요. 도어락의 일종인데 좀 작은 도어락인 거죠. 이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 화장실 큐비클에 이제 설치된 도어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점검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어 코디네이터예요.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칭으로 하자면 순위 개폐 조절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화문에 해당되는데요. 방화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밀실하게 닫혀야 한다고 했잖아요. 방화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문에는 날개가 있어요. 끝에 부분에 날개가 달려있고 한쪽 부분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날개 있는 문이 날개 없는 문을 마지막에 싹 닫혀주면은 그 날개 부분이 도어에 겹치면서 밀실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화문은 날개 없는 문이 먼저 닫히고 그 다음 날개 있는 문이 닫혀서 밀실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순위 개폐 조절기가 없다고 하면은 만약에 양쪽 도어 클로저의 장력이 다를 경우에 혹시나 날개 있는 도어가 먼저 닫히게 되면 그 날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닫히는 날개 없는 문이 밀실하게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날개에 걸리기 때문이죠. 이 도어 코디네이터는 누가 먼저 오든지 무조건 날개 없는 도어가 먼저 닫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날개 있는 도어가 먼저 오더라도 얘를 잠깐 멈추게 하고 날개 없는 도어가 닫히면 얘도 따라서 닫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방화 양계문의 경우 흔하게는 이제 날개 없는 도어를 상시 클로즈로 해놓고 날개 있는 도어를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양쪽 문을 다 오픈하고 클로즈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 순위 개폐 조절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패닉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예전에 방화 구획을 설명할 때도 한번 사진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밀고 나갈 때 돌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된 도어 납의 경우에는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돌려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에는 거의 다 비상문에는 패닉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도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시 기준 들어보셨죠? ANSI 해가지고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안시 기준이 있고, 유럽 기준의 경우에는 E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 기준 있죠, JIS. 그 다음에 한국은 KS를 사용하죠. 여기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BHMA라는 기준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빌더스 하드웨어 매니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건축 하드웨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선진국답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안시 기준에서 일종의 외주를 준 거죠. 어떤 우리가 도 하드웨어까지 다 신경 쓰기 어려우니 너네가 이런 세부적인 어떤 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협의를 해가지고 156항이라는 그 항목을 안시하고 BHMA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어 클로저의 예를 들자면 우선 우리나라 KS 기준은 20만회 기준입니다. 제가 최소한 20만회는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JIS 일본이나 유럽 기준 EN은 50만회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안시 BHMA 기준은 이것은 또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돼요. 1, 2, 3가 있는데 이 3 가장 낮은 단계의 경우에가 50만회입니다. 우리나라 KS 기준은 훨씬 상회하죠. 그리고 클래스 2가 100만회, 그리고 클래스 1이 200만회. 거의 이제 기준이 넘사벽이죠. 유럽이나 일본을 비교하더라도 넘사벽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만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 엔지니어들 혹은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KS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정말로 심하게 적용하면 200만의 기준인 이런 안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 보수하는 데 조금 더 노력과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회비용을 따져서 비싸고 좋은 제품을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레이드가 떨어진 제품보다 훨씬 오래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만족감도 높아질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하죠. 건물이 준공되고 철거될 때까지의 그 생애 기간 동안에 이 비용이, 이 한 종목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도어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그 비용이 생애 주기 동안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는 걸 여러 번 교체하는지 아니면 그레이드가 높은 거를 설치해서 좀 오래 사용하는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만족감을 주는지, 이런 거를 우리 엔지니어들 혹은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가지고 UL이라는 그런 인증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Underwriters Laboratory. 때 말하면 어떤 국가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보험사의 기준이에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우리가 자동차 보험 많이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 때만 하더라도 ABS가 있는 차량, 혹은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차량일수록 더 저렴해집니다. 이 보험사에서도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사고 확률이 적을수록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건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UL 기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면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도 하드웨어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도 클로저, 도 락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UL 기준은 좀 까다로운데, 이 UL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비 투자, 그리고 더 비용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UL 기준을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UL 인증이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도어 하드웨어 메이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나요? 이 메이커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도어의 고장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확실히 더 좋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메이커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은 건물과 나쁜 건물을 판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이 이 하드웨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견학을 가든가 새로운 건물을 가더라도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무조건 하드웨어입니다. 플로어 힌지 어떤 걸 쓰는지, 도어 클로저 어떤 걸 쓰는지, 도어락은 어떤 걸 쓰는지 다 봅니다. 가서 좋은 걸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건축가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엄청 디테일에 많은 공을 들였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건축을 전공하셨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도어 하드웨어 메이커 보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국산 제품으로는 킹 같은 경우에는 아싸아블로이라는 이런 다국적 기업으로 좀 소속이 됐어요. 아싸아블로이 코리아가 생기면서 이런 킹 제품이랄까, 디지털 도어락이죠. 게이트맨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현재 아싸아블로이 코리아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좋은 제품 많습니다. 예일, 사전트, 헤이거, 맥킨리, 타운스틸, 도르마, 보통 도마카바라고 최근에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게제, 그리고 일본 제품이죠. 료비.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좋은 제품이 있고 좀 약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다 주력이 있어요. 도어 클로저, 도어 락, 뭐 아니면 자동문 이런 면에 있어서 각 메이커마다 강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축 업무를 하신 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어떤 벽체 같은 고정적인 그런 자재보다도 도어에 관련된 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벽체는 서 있기만 하면은 그것을 부실 때까지는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어랄까 어떤 도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어 하드웨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메이커랄까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